네,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첫 번째 시간인데 너무 또 길게 하는 듯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앞에서 녹색 성장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지속 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유엔에서 어떠한 목적으로 그러한 목표를 갖다 세우고 또 지속 가능 발전 계획을 갖다가 세우게 됐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우리가 요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다 이제 지속하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켜져 있죠? 마이크 꺼주세요. 네. 우리 현대인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마 가지고 계신 소지품 중에서 스마트폰, 휴대폰 탁 뺏으면 아마 멘붕이실 거예요.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자, 이 스마트폰, 휴대폰이 이게 지금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죠. 이것도 마찬가지 발전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어요. 초기에 이 휴대폰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을 때는 진짜 벽돌 크기에 굉장히 컸었던 그런 이제 휴대폰이었었는데 지금은 아주 작은 그런 형태로 이제 발전하게 됐고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서 영상도 자유자재로, 카메라도 자유자재로 활용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시대가 되었죠. 자, 그 내용, 요게 유튜브에 보니까 조금 정리가 된 것이 있는데요. 요게 올해가 2022년인데 2022년까지 정리가 되어 있는 건 아니고 2018년 정도까지, 즉 2020년 채 안 되는 때까지 정리가 된 것이 뉴스에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상 같이 한번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가 국내에 등장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최초의 휴대전화는 투박한 외관의 크기도 커서 벽돌폰이라고 불렸는데요. 이제는 세상을 바꾸는 기기가 됐죠. 이 휴대전화의 역사를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인 남성의 머리만큼 커다란 이른바 벽돌폰. 30년 전인 1988년 올림픽을 앞두고 등장한 국내 첫 휴대전화입니다. 실제 벽돌보다 크고 전파가 터지지 않는 곳도 많았지만 당시엔 최첨단 전자기기로 가격도 무려 400만 원, 설치비 60만 원까지 합치면 당시 서울 일부 지역의 전셋값과 맞먹었습니다. 트렁크에다가 넣어가지고 되어 있어요. 한 벽돌 2개만씩 병원에 왔다 가야 하는데 그런 것을 일종의 이제 없애고 직접 현장으로 뛸 수 있는 무늬만 휴대전화가 아닌 진짜 휴대전화 시대를 연 것은 바로 한국입니다. 1996년 한국이 세계 최초로 디지털 이동통신 기술인 CDMA 상용화에 성공하면서 전화기가 주머니에 들어갈 정도로 작아지고 문자 서비스도 가능해진 겁니다. 이후 1g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작고 가벼운 전화기들이 쏟아졌고 2010년엔 휴대전화 이용자 수가 전체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피처폰은 스마트폰 등장과 함께 빠르게 몰락합니다. 스마트폰은 특히 데이터 전송 속도를 높인 LTE 서비스에 힘입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혁명적인 변화를 불러왔습니다. 내년 3월 LTE보다 최소 20배 이상 빠른 5G 시대가 열리면 휴대전화는 4차 산업을 촉진할 핵심 인프라가 될 전망입니다. 인공지능, AR, VR, IoT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5G 미래 이동통신에서는 초고속, 초연결, 초저지연을 통해서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HIS는 5G의 경제 효과가 12조 3천억 달러에 이르고 수천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벽돌처럼 커다란 그런 휴대폰에서부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 지금은 아예 또 접는 그쵸? 폴더블 폰까지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디까지 이 기술이 발전할지 우리가 이렇게 주목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 스마트폰에 대한 영상을 왜 보여드렸을까요?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고릴라가 싫어한답니다. 고릴라, 아이들이 좋아하죠. 그렇죠? 예, 침팬지라든가 원숭이 굉장히 좋아하는데 고릴라는 핸드폰을 갖다가 미워한대요. 도대체 왜 핸드폰을 갖다 미워할까요? 고릴라가 핸드폰을 미워하는 이유,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렇게 문명의 이기, 문명의 편리함을 갖다 맛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휴대폰에는 콜탄, 콜탄이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 굉장히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근데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는 이 굉장히 그 귀한 그러한 이제 그 생물종인 고릴라가 여기 서식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핸드폰에 들어가는 탄탈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원소가 콜탄으로부터 얻어져요. 그걸 갖다 캐기 위해서 마구잡이로 밀림을 파괴하고 또 거기에 서식하는 이 고릴라들의 서식지를 갖다가 서식지뿐만이 아니라 이거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희생이 되고 이러한 환경 문제, 발전과 환경은 양면의 동전의 양면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좀 더 조화롭게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자라고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에요.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이란 말이죠. 바로 그러한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앞에서 제가 지속가능 발전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지자체, 정부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는지 각 지자체마다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 뭐 지속가능 실천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다 공모를 한다라든가 또 뭐 서울에서도 정책 토론회를 한다든가 또 안양에서도 지속가능 발전 한마당에 축제를 갖다 한다라든가 또 뿐만이 아니라 뭐 요거는 이제 광주에서 어떤 뭐 실천 사업을 갖다가 어떻게 뭐 하겠다라든가 이런 노력들을 갖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어요. 또 심포지엄을 개최를 하고 회의도 하고 또 이러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해. 또 특히
전지구적인 문제로는 지구온난화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기후변화를 갖다가 야기시키고 그러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예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탄소 중립을 갖다 우리가 실천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영상 같이 한번 보실게요. 제조업의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 화학을 비롯하여 에너지 다소비 업종이 많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도전입니다. 그러나 전쟁의 폐허를 딛고 농업 기반 사회에서 출발해 경공업, 중화공업, ICT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전하며 경제 성장을 일궈온 우리 국민의 저력이라면 못 해낼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배터리, 수소 등 우수한 저탄소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디지털 기술과 혁신 역량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200년이나 늦게 시작한 산업화에 비하면 비교적 동등한 선상에서 출발하는 탄소 중립은 우리나라가 선도 국가로 도약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그린 뉴딜은 2050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탄소 중립과 경제 성장,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 비전을 마련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포용적이며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기회로 삼아 능동적으로 혁신하며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넉넉한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정부, 이거는 문 대통령이기 때문에 한 것이라기보다는 문 대통령이 물론 이제 손수 이런 것들 빨리 우리도 노력을 하자라고 해서 도입을 했지만 앞으로도 지금 윤석열 정부라든가 그 이후의 정부, 우리 후손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지켜나가야 될, 또 환경 문제를 갖다 고려를 하면서 또 꾸준하게 실천해 나가야 될 그런 문제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그렇다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많이 함으로써 산업화 과정에서 그것이 결국은 지구 온난화를 갖다 일으키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지구 저기에서 가뭄 또는 홍수 또 태풍 이런 것들을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요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온실가스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를 굉장히 많이 배출을 하게 되는데 산업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그냥 대기 중에 머물러 있지는 않아요. 일부는 어떤 것들, 어떠한 형태로, 즉 숲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녹색 생물들이 광합성을 통해서 산소로 바꿔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산소를 공급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다 생물이라고 하는 녹조, 우리 여름 같을 때 이제 팔당댐의 녹조가 어떻고 낙동강이 녹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할 때 바로 조류라고 하는 녹조류들도 광합성을 하면서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이 되는 이산화탄소보다 이 광합성이라든가 이렇게 이용이 되는 흡수가 돼서 제거하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훨씬 적어요.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대기 중에 남게 되고 그것이 지구 온난화를 갖다 이제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즉 이 대기 중에 머무는 것을 갖다가 거의 없애는, 즉 산업화 과정에서 배출이 된 것을 이렇게 식물이라든가 또는 우리 기술 개발로 줄여서 그래서 이렇게 똔똔이 되는 배출량을 줄이고 흡수하는 것들은 좀 더 높여서 그래서 이렇게 배출하는 양과 그리고 흡수해서 없어지는 양을 갖다가 같게 하는, 즉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그래서 넷 제로예요. 배출과 흡수하는 양이 같아지는 이러한 것들을 탄소 중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활동에 의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전 지구적인 이산화탄소의 흡수량과 균형을 이룰 때 바로 이것을
탄소 중립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노력해야 될 때다. 바로 이렇게 탄소 중립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금도 늦었지만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면 지금 현재도 벌써 지구의 온도가 과거에 비해서 1도 이상 높아졌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이 2도, 3도, 5도가 높아지면은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방향으로 계속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노력을 갖다 하루빨리 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요 탄소 중립 개념이 나오게 된 거고요. 자, 그렇다면 정부는 또 뭐 정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어떻게 요 탄소 중립을 갖다 추진하는데 같이 동참을 하고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갖다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2050년이 바로 그 원년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3+1 전략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3+1은 3대 정책으로서는 경제구조의 저탄소화예요. 우리 경제구조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그런 형태로 만들겠다. 그래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시키고 고탄소 산업구조를 혁신시키고 미래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도시 국토의 저탄소화를 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저탄소 산업을 갖다가 육성을 해서 생태계 조성을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즉 신유망 산업을 육성을 하고 혁신 생태계 저변을 구축을 하고 순환 경제를 갖다가 활성화시키겠다. 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탄소 중립 사회로의 공정전환. 취약한 산업이라든가 계층을 보호하는 그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겠다. 소홀히 하지 않겠다. 기울이겠다, 노력을. 지역 중심의 탄소 중립을 실현을 하고 또 탄소 중립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그런 어떤 실천 의식, 또 인식 이런 것들을 높이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세 개의 정책 방향을 갖다 설정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원. 요 세 개 정책의 방향은 전부 묶으면 10대 과제가 되는 거고요. 플러스 1이에요. 바로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이런 것들을 강화하겠다. 재정적인 측면, 또 금융적인 측면, 연구개발, R&D라고 하는 연구개발, 국제협력. 이런 것들을 전부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를 해서 2050년에는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탄소 중립이 진짜 중요한 이유가 뭔지, 요것도 마찬가지 영상으로. 요 영상은 제가 조금 긴 듯 해가지고 약간 압축을 해서 조금 빠르게 이렇게 편집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할 경우 해운대가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소 중립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달성할 수 있을까요? 지구온난화가 현재와 같은 속도로 진행되어 지구의 평균 기온이 1.5도씩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지구 해수면은 0.26m에서 0.77m 상승하게 되고 2도씩 상승할 경우 0.1m 더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2100년까지 해수면이 1m 상승한다고 가정할 때 부산 해운대 같은 우리나라 사빈 해안의 경우 80.1%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요. 기후변화가 불러오는 해수면 상승, 기온 상승, 극한기후 등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기 위해 전 세계는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탄소 중립의 정확한 개념은 무엇일까요? 탄소 중립은 재생에너지 등을 늘려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이산화탄소는 포집기술 또는 산림, 습지 등을 통해 흡수하거나 제거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넷 제로라고도 이야기하는데요. 보통 인간이 감내할 수 있는 지구의 한계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이상 온도가 상승할 경우 폭염과 한파 등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반면 지구온도 상승을 이보다 0.5도씨 낮은 1.5도씨로 제한하면 위험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는데요. 이마저도 이미 1도씨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 이제 그 마지노선이 0.5도씨만이 남았다고 합니다. 때문에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온도 상승을 1.5도씨로 억제하기 위해서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 순 배출량이 제로가 되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탄소 중립이 중요한 이때 한국은 2018년 기준 이산화탄소 배출 순위가 8위나 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산업 구조가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제조업 비중이 28.4%로 EU 16%, 미국 11%에 비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이 탄소 다배출 산업이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더해 탄소 배출이 많은 석탄 발전 비중 역시 한국은 40.4%로 미국 24%, 일본 32%, 독일 30%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소 중립에는 장기적인 안목과 계획이 필요한데요. 2020년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했습니다. 이는 30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2050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 수립에 박차를 가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미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의 한 축으로 그린 뉴딜을 발표하며 탄소 중립 사회 지향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저탄소 발전 전략, 즉 LEDS란 무엇일까요? 일단 이 LEDS를 이야기하기 전 파리협정에 대해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요. 파리협정은 기존 기후변화 대응 체제인 교토의정서 체제를 이어받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되는 국제조약으로 2015년 12월 제21차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 2016년 1월 4일 발효됐습니다. 이렇게 세계 각국은 이 탄소 중립을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EU는 2019년 12월 그린딜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 탄소 중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탄소 배출량이 세계 1위인 중국은 지난해 9월 유엔 총회에서 시진핑 주석이 2060년 이전까지 탄소 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일본도 지난해 10월 스가 총리가 의회 연설을 통해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습니다. 수출 주도형 한국은 이런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물론 2050 탄소 중립은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높은 화석연료 비중, 그리고 높은 무역 의존도 등 한국의 여건을 감안할 때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전기차를 만드는 테슬라가 미국 증시에서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는 것 역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세계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우리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기업들도 이미 탄소 중립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전기차 배터리는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 중이고 전 세계 수소연료 전지 발전량의 40%를 우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역시 한국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이며 블룸버그 혁신지수 9년 연속 세계 톱3에 오를 만큼 우수한 혁신 역량을 지닌 국가가 바로 한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기업들의 노력 못지않게 정부의 정책도 중요한데요.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부문별 핵심 전략 5가지를 세웠습니다. 첫 번째, 발전에서는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 공급 체계와 그린 수소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원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산업에서는 수소 에너지원 활용을 강화하고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및 저장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해 나가는 한편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등 효율적 자원 분배와 저탄소 제품 개발 및 자원 재활용을 통한 순환 경제 구조를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 건물에서는 기존 건물의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와 신축 건물의 제로 에너지 건축물 등 녹색 건축물 확산을 통해 건물 내 에너지 효율을 높여갈 예정입니다. 네 번째, 수송에서는 친환경 미래차 중심으로 운송체계를 개편하는 한편 차량과 IT의 결합으로 지능형 교통 시스템 구축 및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해 나갈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사회 전환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사회인식 제고 및 참여기회 확대, 환경교육 강화로 사회 전반의 저탄소 인식을 확대하고 전환동력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 주도의 탄소 중립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탄소 중립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 식량위기 등 다양한 환경적 위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점, 또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위해 탄소 중립에 달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탄소 중립이 왜 중요한지를 이렇게 정리해놓은 영상 같이 보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녹색 성장과 지속가능 발전 이 수업, 네, 이 수업의 개요는 어떻게 되느냐? 예, 강의 개요. 녹색 성장 앞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개념인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기후변화 환경훼손을 갖다 줄이고 청정에너지 녹색기술 연구를 통해서 성장 동력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와 환경이 조화가 되는 그러한 이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개념화해서 미래 세대가 사용할 그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갖다가 낭비하거나 또는 어떤 저하시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조화롭게 하는 것이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는 우리 주변의 환경을 둘러보고 또 현재 생태계가 처한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통찰함으로써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파괴라든가 또 원래 우리 환경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그 상태 이런 것들을 이루도록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인지 이러한 인식을 갖다가 우리 같이 한번 가져보자라고 하는 것이 이 강의의 이제 목표이자
또 개요입니다. 자, 그러한 내용을 갖다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결국은 뭐 인간의 과도한 욕망이 결국은 개발하는 과정에서 생태계 파괴,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지구 환경 문제를 갖다 이제 초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에서 사회, 경제, 환경 차원의 그러한 지속 가능 개발 목표를 갖다가 17가지로 설정을 했잖아요. 예. 그리고 바로 요 강좌에서는 생태계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또 환경 지속의 실천 방안, 녹색형 소비 이런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이 강의의 목표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내용들을 갖다 우리 이 강의에서 다루게 될 것이냐? 바로 강의 계획인데요. 여기 맨 앞에 있는 날짜는 각 주차별로 지금 표현을 한 거고요. 오늘이 첫 주차니까 강의 계획 소개를 한 거고요. 다음 주차, 환경과 전 지구적인 문제. 즉,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환경 문제들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공부를 할 테고요. 3주차는 지구온난화와 기후위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러면서 지구가 따뜻해지고 그걸로 인해서 기후위기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은 이미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시면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저 책들을 통해서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4주차는 환경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문제, 5주차는 인구 증가와 환경 문제, 그리고 6주차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에 대한 그러한 내용을 갖다 같이 다룰 텐데요.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환경과 관련해 가지고는 레이첼 카슨이라고 하는 환경 운동가이자 교수를 역임했었던 작가예요.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책을 갖다가 이제 통해서 여러분들이 엿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주차에는 농업과 지속 가능 발전, 농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8주차가 중간고사, 그리고 9주차 환경 호르몬, 내분비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 10주차 유전자 변형 물체, GMO라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1주차가 뭐냐면은 이건 제가 수업 안 합니다. 사실은 수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숲 체험, 생태 체험을 하고 싶은데 이게 우리가 원격 수업인데 어떻게 숲 체험을 하냐고요. 제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촬영하고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서 숲속 생태위에는요, 이때는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 거예요. 직접 주변에 아파트가 돼도 좋고 공원이 돼도 좋고 아니면 식물원이 돼도 좋고 산이 돼도 좋고 들이 돼도 좋고, 예. 혹시 여러분들 중에 농업을 하고 계시다면 그런 현장도 좋아요. 거기를 직접 여러분들이 카메라로 찍으면서 그냥 찍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내가 어떤 식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들이 어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숲 생태와 관련된 체험을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돼요. 예, 그러한 시간을 갖다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13주차는 원자력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4주차는 플라스틱과 미니멀 라이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15주차의 기말고사를 보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강의 계획이고요. 요거 이외에도 사실은 주제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여러 가지 주제예요. 우리 주변에 들풀, 꽃 알아보기, 수생, 수변식물, 숲속식물, 음식 남기지 않기, 이면지 활용하기, 수질오염, 대기오염, 녹색실천, 녹색교통, 뭐 또 어떤 이제 그룹별로 과제를 갖다가 낸다라든가, 플라스틱 폐기물 줄이기, 뭐 신재생 에너지, 뭐 여러 가지를 갖다가 제가 주제로 선정을 했었고 후보로 이제 후보로 꼽은 것 중에 지금 우리가 앞에서 제시한 그런 내용들을 갖다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앞으로 뭐 상황에 따라서는 이러한 주제를 갖다가 좀 더 참신한 것들을 갖다가 도입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차도 이렇게 앞뒤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강의 주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경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마 여기 앞에서 얘기했었던 11주차는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가지고요. 중간고사 이후 한 9주차 정도로 아마 땡겨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숲속 생태 체험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참고 자료로는 녹색 성장과 지속 가능 발전 관련 각종 콘텐츠,
또 녹색 성장 관련 다큐멘터리, 유튜브 동영상, 아까도 보셨던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중에 유용한 것들은 제가 뉴스 영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수업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환경 문제 관련 도서라든가 신문, 방송 자료, 녹색 성장 지속 가능 발전 논문이라든가 세미나 자료들 이런 것들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공지사항인데요. 수업 자료는 오늘도 뭐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구글 클래스룸에도 올려놓게 되고요. 또 LMS에다가 PDF로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원격 수업으로 진행이 되니까는 거기에는 이제 영상도 마찬가지 올라가게 될 거예요. 예.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출하는 과제가 이제 몇 번 있을 텐데요. 그 과제는 구글 클래스룸 그리고 LMS 여기다 동시에 파일을 올려주세요. 전 이제는 종이를 쓰지 않겠습니다. 보고서 종이에다 작성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도 환경 실천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파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왜 구글 클래스룸 LMS에 동시에 제출하느냐? 한 군데만 받다 보니까요. LMS에만 받다 보니까 교수님 분명히 제출했는데 왜 저는 점수가 이래요?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 제가 따로 관리하는 거기에도 올려주시면 크로스 체크를 하게 되기 때문에 뭐 둘 다 제출했다고 해가지고 플러스가 되지는 않지만 그러한 혹시 여러분들의 불이익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결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 모바일 폰 밑에 전부 적어놨으니까요. 사전에 연락을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시험 성적, 중간 기말고사, 그리고 출석 과제 등으로 반영을 해서 평가를 할 테고요. 제 이메일, 학교 이메일, 그리고 포탈. 포탈은 저는 다음에 있는 한메일을 갖다 이제 쓰고 있고요. 제 연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교문 들어오시면 바로 오른쪽에 연주황색 3층 벽돌 건물 3층에 있습니다. 310호 있으니까요. 혹시 학교 방문하시거나 또 뭐 다른 수업 이제 듣고 그러다가 뭐 상의할 거 물어볼 거 있으면 직접 오셔도 되고 메일을 통해서도 되고 카톡 단체방을 통하셔도 됩니다. 연락처, 연구실 전화, 그리고 모바일 폰, 여기 게시해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첫 번째 시간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